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마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좀 기다리셨는데 들으셨지만 이 지금 영원한 우방은 없어요. 여방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또 여실히 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고 정치인들부터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그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장면도 봤습니다만 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어제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블랙 먼데이였어요. 프라이데이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철강 관세, 또 앞으로는 자동차 관세도 유력하게 부과될 거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치권이 기회를 모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사법 리스크가 큰 정치인이 원내 제1당 대표로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골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문제는 사실 좀 뒤에 있는 얘기고 오늘 당면한 거는 이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둘로 갈라진 거니까 저기에 정치인들이 안 가면 좋겠는데 앞서도 이제 두 분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고 저런 외교적인 문제 또 이 미국의 관세 문제 이거에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합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어제 여야정 협의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지 좀 말고 좀 안 됩니까? 그렇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구도로 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권이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였다라면은 뭐 지금과 같은 극렬한 대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뭐 양측 중에 일방이 소위 말해서 법원까지 침탈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정치적인 일정 소화 이것만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 점에서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뭐 북한이 트럼프가 남한을 패싱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새로운 미국과의 협상 이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이번 달 26일로 이제 잡혀졌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2심이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 최종 선고는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고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형을 구형을 했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한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항소심으로서는 가급적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판결이 나온 뒤로는 지금 법원 실무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기계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첫째, 백현동 허위 발언, 즉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유무죄가 바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그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 중에 그 골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하는 이 발언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남은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을 과연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한번 판결이 거쳐져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바뀔 여지마저도 남아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심의 양형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는 일단 매우 어려워 보인다. 1심보다 2심에서 양형이 문제도 꺾이지 피선거권 박탈되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예. 벌금 90만 원은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로 봐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가중 영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즉 가중 요소가 많은 경우인데 이런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요. 징역형은 징역 8월에서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그런 형이 선고가 됐던 그러면 거죠. 1심과 2심에서도 만약에 중형이 나온다면 그 다음 대법원에서 양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이런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예. 대선을 통해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앞서서 뭐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 본인이 선택적 기억, 유리한 것만 기억했다. 내 불찰이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도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예.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형량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예. 유무죄의 변화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게 한 6월 정도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대법원의 판결이. 633이니까 그렇죠. 30이니까 3개월 그러면 내에.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난 이유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예.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판명이 된다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그렇죠. 치러진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수면 아래서 얘기가 됐던 헌법 84조 대통령의 소추 권한 외환과 내란에는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예. 대통령에게 기존의 재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네. 재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뭐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렇더라고요.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승복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예. 만약에 재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84조 위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네. 또 만약에 재판을 중단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는 또 84조 위반이다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소로 예. 갈 겁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이게 봅니다.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가는데 대법원이 이제 원칙대로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한 3개월은 걸릴 거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마 대법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대법 선고는 이제 스톱이 되고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이 좀 선고를 앞당겨야 된다. 대선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민주당이 이제 자체 경선을 조기 대선이니까 이제 막 경선을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조기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서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당신 선거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어떻게 또 새로 내야 되는 건지 민주당 후보 없이 국민의힘 후보나 여타 후보들 갖고 대선 치르는 건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뽑지는 말아라 대선 그렇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우리 공직선거법 51조를 보면 대선 후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만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고 5일 뒤까지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일절 불가능합니다. 즉 사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이재명 대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럼 민주당원들은 2심에서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됐을 때 물론 이재명 대표 상고를 하겠죠. 그 경우에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할 거냐. 아마 3월 26일 이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한 얘기긴 한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투표날 며칠 안 남기고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형이 확정됐어요. 유죄 확정이.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 가능성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그렇죠.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 그것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뽑혀 있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에서 제일 가장 앞서는 그런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당의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후에 84조의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이번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대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치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내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재판 계속 이어서 받을 거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의 국론 분열과 민생 불안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출간과 동시에 정치 재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게임이 끝나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예. 열흘 안에 이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이재명은 패퇴하고 퇴각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막내지만 제가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6공화국을 문을 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고요. 뭐 본인의 주장이고요. 예. 예, 당의 뭐 대표성은 전혀 없고요. 예. 끝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보고 예. 그 다음 난 몰라. 뭐 이거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정치 재개할 거다,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들 저희가 계속 나눠봤는데 이제는 잠행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재개에 나선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정치니까 정치를 해야죠. 네. 그리고 어쨌든 탄핵소추 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예. 또 2달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숨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공적인 기록을 대중 앞에 내놨기 때문에 네. 그 기록에 관해서 계속 소통도 하고 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거쳐야 되겠죠. 이번에 책을 같이 냈잖아요. 네. 책은 읽어보셨죠? 물론입니다. 예, 혹시 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본인도 상당히 괴로웠다는 그 심경을 토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다만 그것이 어쨌든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서 그런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는 뭔가 좀 냉철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네. 거기에 어떤 감성이 끼어들 영역은 없고 그런 인물 같아 보였는데 의외로 그런 인간적인 괴로움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그 책의 독자들은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생각 또는 진심을 잘 이해해서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걸 가장 원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책을 냈고 정계에 다시 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제 보수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책만 잘 팔린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저는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결국은 뭐 팬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팬덤이 소위 말해서 보수의 중심에 지금 확장성을 잃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해서 뭐 계엄과 관련된 얘기, 뭐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쏟고 있지만 결국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울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특히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이 극우 보수 세력의 지금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근데 그분들에게 한동훈 다 나간 건 아니에요. 뭐 한동훈 대표의 울림이 예. 얼마나 울리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이 배신자 프레임을 깨고 정치적 공간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공간이 과연 열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반박이라기보다도 객관적인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울림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 뭐 등등등 여러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대표는 아직 등판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영향력이냐 파급력이 없으면 우리가 뭐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행위 자체 그리고 그 컨텐츠를 비판하기 어려울 때 시간과 시기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개될 수 있는 일종의 그 노선 투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취했던 개헌 반대, 또 탄핵 찬성, 물론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우니까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원 당규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당규가 바뀔 가능성인데 5대 5로 간다고 하면 국민 여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 쳐도 당원 5를 5 중에서 얼마나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언급 자체를 안 하죠.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예. 입장이니까 가정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과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략적인 판단을 이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1년 4.7 재보선에 승리를 하고 고무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죠. 그때 6월 11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데까지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도 윤 대통령은 과거에 적폐 수사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이 입당을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데 딱 3달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면은 경선은 길어야 한 3주에서 4주 정도 내에 치러져야 되는데 네. 정당의 당원들은 정치 초고관여층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막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앞으로는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당심과는 달리 아무래도 그 국면에 가면은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 상대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5대 5가 됐든 몇 대 몇이 됐든 결국에는 지난번 7.23 전당대회처럼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동조화되는 결과가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이재명 대표가 꽤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또 반응을 내놨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예, 한번 듣고 오셨는데요. 친한계 쪽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면 이재명 대표 열흘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의 과제는요,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당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에서 뭐 후보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에 만약에 유력 주자가 없다면 한동훈 대표의 소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돋보일 수 있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이 보수의 아젠다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다 치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이 소위 극우 보수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예. 만약에 한두 달 안에 전략적으로 후퇴해가지고 우리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이거 숨기자. 이러지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순간 김문수 후보나 뭐 소위 말하면 강성 보수 후보들이 소위 말해서 당내 여론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이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참 열리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짧게만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그 아젠다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 아젠다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 경선 과정에서 승화될 거예요. 누가 이재명 대표를 잘 이길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걸로 승화될 거고 그래서 앞서 그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고 말한 장면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지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장관,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밖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까지 많은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주자들이 있지만
누구도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저런 조급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예. 그것이 과연 누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네. 송 변호사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강한 회복력 이제 이거를 믿고 계시는데 당심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이제 여권 주자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한때 이제 정광훈 목사 탄핵 집회도 같이 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공직자라서 그런가요?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횡보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모습 보고 김문수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국가보훈 장관께서 대구에서 시작된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인가요? 이제 김문수 장관은 그동안 있었던 이 탄핵 반대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물론 이제 지자체장들 가운데는 그런 의무 위반 제쳐두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발언도 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전략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도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저런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김문수 장관 본인에게도 전략적 일관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맥락에서 안 나가신다는 뜻이군요. 저는 그럴 걸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장관은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은 사실은 당연히 기각일 것이라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러면은 장외에서 저렇게 열을 올려서 탄핵 집회를 할 필요조차 없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스탠스에 좀 가깝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끝까지 견지한다면은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조기 대선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해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만약 김문수 장관을 돕는 참모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저는 역시나 그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최소한의 중도 확장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어제 참석한 행사는 이제 보훈 행사였는데 지역이 또 대구였단 말이에요. 시점도 약간 묘하고 장소도 대구라는 점에서 이 노동부 장관이 보훈 행사 참석하러 대구까지 왜 내려가지? 약간 이런 거에 의문을 갖고 혹시 이거 대선 출마하려는 행보 아닌가? 이런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김문수 장관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저는 100% 대선 출마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본인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탄핵 반대 집회의 최대 수혜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대선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 노동부 장관이 왜 철봉에서 매달려가지고 턱걸이하는 연출을 해서 건강을 과시하는 왜 듯한 본인이 그런 모습을 건강한지 보였다. 그리고 지금 안성 세종 고속도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를 노동부 장관이 내팽개치고 지금 여길 간 거거든요. 대구를 간 겁니다. 예. 그러면 대구의 집회가 그러면은 노동과 관련된 집회냐 네. 행사냐 아니거든요. 보훈 관련 행사, 민주화 관련 기념식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네. 본격적으로 대선 흉내는 내지 캠페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얼마든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초반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좀 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9%에서 10% 그 이른바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요. 다른 주자 후보들은 더 낮게 나오지만 이 문제는 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모든 무응답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없음, 모든 무응답. 즉
심정적으로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나마 일부는 차기 대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김문수 장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나머지는 아예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기 대선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무응답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틈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을 용인하는 입장에 섰던 분들은 거기서부터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진정한 여론조사가 의미를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미 대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도가 반영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한계가 쉽게 극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